네, 2026년 1월 기출문제. 자, 원가관리에게 10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계에 관련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활동 구분, 세척, 조립, 검사, 가공원가 총액이 나오고 있고, 원가 동인 수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가공원가, 요거에 대한 배부율을 먼저 구해놔야 되겠죠. 자, 옆에 써두십시오. 배부율. 자, 먼저 세척은 80만 원 나누기 원가 동인수 10만 리터 하면 리터당 8원. 되죠? 써두세요. 그 다음 조립은 250만 원 나누기 원가 동인수 50만 단위. 그 부품수죠? 그러니까 부품 한 개당 5원. 써두시고. 그 다음 검사 62만 원 나누기 그 완성품 수량 15,500단위. 그러니까 단위당 얼마입니까? 40원. 써두세요. 8원, 5원, 40원. 리터당 8원, 부품수 한 개당 5원, 한 단위, 완성된 수량 한 단위당 40원. 써두십시오. 자, 요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 제품 A 한 단위당 투입되는 재료의 원가는 200원이고, 한 단위 200원. 재료. 우리 그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는 가공원가 얘기고, 별도로 재료가 단위당 200원입니다. 그럼 한 단위의 부피가 12리터, 그 다음 25단위의 부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단위에, 그러니까, 재료가 200원, 그 다음에 부품이 12리터, 그 다음에 한 단위에 25개의 부품수, 그죠? 25단위, 25개의 부품 소요된다고 할 때, 단기에 생산된 제품 A의 50단위의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제일 먼저, 단위당 금액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일단 단위당 그 재료비, 요거는 뭐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단위 200원이래요. 문제는 이제 단위당 가공비죠. 단위당 가공. 자, 다 구해야 됩니다. 자, 한 단위에 들어있는 게 부피가 12리터이기 때문에 12리터. 한 단위에. 자, 곱하기 리터당 얼마였습니까? 써놓은 거 8원이었죠? 8원. 그다음 플러스. 그 다음 한 단위에 부품수가 25개가 들어있는데 25. 한 단위에 들어있는 부품이 25단위, 25개라고 할게요, 그냥. 있는데, 여기 부품수 하나당 얼마? 써놨죠, 우리? 5원이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자, 검사, 활동구분 검사에서는 한 단위에 완성된 그러니까 수량 한 단위에 40원이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한 단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한 단위에 얼마? 40원.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26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됐죠? 자, 구하는 건 이제 총 제조 원가인데 50단위에 대한 총 제조 원가입니다. 따라서 한 단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단위 곱하기 200 플러스 261. 자, 해주면은 총 제조 원가가 23050 이렇게 나오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02번. 자, 원가 추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설 교재에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해서 뭐 공학적 방법, 계정분석법, 산포도법, 회귀분석법, 고저점법 쭉 해가지고 장단점 개요해서 쭉 요약이 돼 있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이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 항상 이 원가 추정 방법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줄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핵심 이론의 원가 추정 방법. 자, 그걸 자주 읽으시고 눈팅하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옳지 않은 거는 2번에 있는데 공학적 방법은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합니다. 자, 방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 다음 103번. 자, 단일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주 3일의 월별 원가 자료이다.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원가 동인이 직접 노동시간인 경우에 고저점법을 이용해서 5월의 총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5월에
직접 노동시간이 8,500시간 돼 있죠. 그래서 원가 함수, 1차 함수를 추정해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저점법. 요거는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고저점법. 일단 직접 노동시간 조업도죠. 거기서 최저 조업도와 최고 조업도를 골라내야 돼요. 최저는 4월 달에 4,000시간이고 최고는 2월 달에 13,000시간입니다. 자, 그걸로 이제 우리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일명 B죠, B. 기울기 B. 자, 13,000시간 마이너스 4,000시간. 자, 요거의 원가가 160만 원 마이너스 70만 원. 제가 저자주에도 좀 써놨나 이거를? 네, 저자주에도 써놨죠? 자, 이걸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이 원가 1차 함수 추정하는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거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종종. 중학교를 안 나왔나 봐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른다고 그러시면. 저자주에 제가 써놓은 게 저자는 1차 함수를 추정하는 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수험생을 종종 보며 난감해지곤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거 기울기 구하는 거죠? B값.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나와요. 70만 원. 자, 기울기 구해보면은 자, B값이 100이 나와요. 100.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A 플러스 BX인데 B가 지금 100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고 이제 A값만 구하면 되죠. A값. A값은 이제 일정 점을 이제 넣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그냥 4월달 거 X에 4,000 넣고 Y에 70만 원, X에 4,000, Y에 70만 원 넣어버리면 어떤 걸로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이제 추정이 되죠. 요게 이제 추정이 되더라. 자, 구해보면 여기 30만 원 나옵니다. A 값이 요게 30만 원. 자,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1차 함수 추정이 끝났죠. Y는 30만 플러스 100X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구하는 거는 지금 5월 달에 X가 8,500일 때 Y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따라서 다 나왔죠. 자, 구하는 거는 자, 30만 원 플러스 100 곱하기 자, 조업도 8,500시간. 자, 이렇게 하면 Y 값이 나오게 된다. 1150. 자, 됐습니다. 그럼 104번. 자, 원가 조업도 이 CVP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돼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수익선의 기울기는 뭘 나타냅니까? 기울기. 수익선의 기울기. 여기 지금 판매량이고, 이거 수익, 매출액이죠? 판매량, 매출. 기울기라는 건 뭐다? 판매량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뭡니까, 이게?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판매 가격이 되시겠다. 그 다음 요 비용이죠. 요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 비용 여기는 이제 요만큼이 뭡니까? 이게 고정비죠. 고정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정비 상태에서 이제 증가되는 금액은 변동원가예요. 변동원가. 따라서 기울기는 판매량분의 증가되는 게 변동비죠. 증가되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위당 변동원가. 자, 요것부터 합시다. 자, 따라서 지금 보면은 벌써 뭐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죠. 수익선의 기울기가 더 기울입니다. 기울기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단위당 변동 원가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얘가 더 크다. 자, 됐죠? 자,
자, 1번. 점 A는 회사의 총 고정 원가를 나타낸다. 이 고정 원가 F. 요만큼입니다. 고정비 맞는 말이고. 그다음 점 B는 회사의 손익 분기점을 나타낸다. 맞죠? 수익과 비용이 일치합니다. 이익이 없는 상태, 0인 상태. 손익 분기점. 그다음 3번. C 부분은 C가 여기네요. 여기. C 부분은 회사의 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회사는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어떻게? 요거요. 판매량이 증가할 때마다 요겁니다. 요거. 손실 폭이죠. 이만큼 컸다가 점점 줄어들죠. 손실 폭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손실 폭은 감소한다. 3번이 틀렸고. 그다음 4번. 회사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단위당 변동 원가보다 크다.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105번. CVP 분석 틀린 거. 자, 4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총 원가 중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공원이익률도 높게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써보죠. 자, 우리 변동 비율이 있었죠. 변동 비율과 그 다음에 공원이익률을 얘를 합칩니다. 이거 뭐예요? 1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변동 비율과 공원이익률의 합계는 1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변동 원가의 비중이 높으면, 즉 변동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공원이익률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이익률도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 106번. 자, 106번 요거는 공인회계사,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회계사 기출문제. 2021년이었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자, 백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는 주 3일에 연간 고정원가는 5억 4,750만 원. 객실의 1일 임대료, 여기 이제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만 원. 그다음 임대객실 1실당 평균 변동원가, 여기 바로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겠죠. 2만 원. 1년 365일 무휴인 주 3일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객실 임대율, 점유율은 몇 %냐? 객실 임대는 1일 단위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 임대 가능한 객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부터 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임대 가능한 객실 수. 자, 총 100개의 실이 있는데 365일 풀로 돌려버리면 총 임대 가능하게 나오죠. 36,500실. 임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임대 객실 수를 우리가 Q라고 이제 해보면, 가정하면, 임대 객실 수를 연간 Q라고 가정해보면, 자, 매출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1실에 대해서 객실 1일 임대료가 7만 원이기 때문에 7만 원 곱하기 Q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마이너스 변동비 빼면 변동비는 1실당 평균 변동원가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곱하기 Q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고정비 547 500 000 자, 손익분기점 요게 뭐다? 0이 돼야 돼요. 0이 되는 Q. 자, Q를 구해보면 이게 1099 요거 Q를 구해보면 1095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게임 끝났죠? 자, 따라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임대율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따라서 임대율 얘는 어떻게 구해요? 총 이만큼이 있죠? 36,500실 중에서 손익분기점 객실수 10950실 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임대율이 되겠네요. 30%. 공인회계사, 회계사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CVP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7번.
자, 다음은 이익 중심점의 통제 책임이 있는 주 3일이 A사업부의 2000X1년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이다. A사업부의 성과평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익은 얼마인가? 자, 자주 나오는 등식이 큰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자, 사업부 성과평가 뭘로 합니까? 중간쯤에 있는 사업부 공원이익으로 하죠. 200만 원 끝. 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오죠.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적합한 이익이 뭐냐?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 5번째 정도에 있는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 그 250만 원 그걸로 답을 해주면 돼요. 끝.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08번. 자, 고정예산 대비 실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자료를 토대로 당초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매출 가격 차이, 변동원가 차이, 고정원가 차이 이외에 중요한 차이 항목인 매출 조업도 차이를 추가하여 경영진에게 의미 있게 요약 보고하고자 한다. 매출 조업도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구해보자. 우리 산식이 다 있었죠? 자, 매출 총 차이를 분해하게 되면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로 분해가 되죠. 해보자. 셋. 자, AQ, AP, AQ, SP, SQ, SP 해서 여기 여기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 됐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매출 가격 차이죠. 매출 가격 차이. 여기 이제 매출 조업도 차이. 여기서 잠깐 스톱. 자,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는 구하는 단위가 다르죠. 얘는 어떻습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으로 구합니다. 얘는 어때요? 단위당 예산 공헌이익으로 구한다. 그랬습니다. 기본사항이에요. 됐죠? 다릅니다. 구하는 그 단위 자체가. 자, 따라서 매출 가격 차이 해볼게요. AQ. 자, 실적에 보니까 실제가 400입니다. 400개. 곱하기 AP. 단위당 판매 가격으로 간다고 그랬죠. 18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400개 곱하기 SP가 22원이죠. 22원. 이렇게. 단위당 판매 가격으로 구한다. 매출 가격 차이. 하지만 매출 조업도 차이는 단위당 예산 공헌 이익으로 간다. 단위당 예산 공헌 이익. 우리 박스 자료에는 어떤 금액입니까? 단위당 공헌 이익의 그 예산 자료, 고정 예산 12원이에요. 그걸로 분석하는 거예요. 12원. 12원. 12원 SP가. 됐죠? 분석의 단위가 다르다는 거. 자, AQ는 뭐 똑같이 400이죠? 400. 그 다음에 SQ, 우리 예산상으로는 판매량이 300개입니다. 300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구하는 건 요걸 묻고 있습니다. 요거. 자, 해보면 얼마예요? 해보니까 1200이 나오네요. 1200. 자,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수익 중심점에서는 플러스인 경우에는 무조건 정방향, 유리합니다. 유리. favorable, 유리한 차이다. 됐고. 다음 109번. 자, 다음은 주 3일에 제품 생산 관련 자료이다.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가 재료 X와 재료 Y 각각 나오고 있고, 제품 생산량은 실제 1000단위고, 그 다음 직접 재료의 실제 투입량이 나오고 있네요. X가 77,000, Y가 33,000인데, 묻고 있는 거는 직접 재료 원가의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가 얼마냐. 아, 깊어졌죠? 깊어졌습니다. 아, 분석을 다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직접 재료 원가는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로 분리하죠. 따라서 우리는 능률 차이를 분리를 하면 됩니다. 능률 차이. 해보자. 자, 따라서 AQ 곱하기 SP에서 시작합니다. 능률 차이이기 때문에 SQ 곱하기 SP. 자, 그런데 가운데 하나 끼어 들어가는 게 있죠.
가운데 하나 AQ 다시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AQ 다시 곱하기 SP. 자, AQ 다시는 뭘 의미합니까? 표준 배합으로 표시한 실제 수량입니다. 표준 배합으로. 자, 그러면 표준 배합을 구해야 돼요. 표준 배합 비율을 한번 구해보자. 자, 박스에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에서 직접제로 X가 90개, 직접제로 Y가 30개입니다. 그럼 표준 배합이 어떻게 돼요? 총 120개 중에서 90개가 차지하는 비율 해보면 X는 75%입니다. 표준 배합 비율이. 그다음 Y는 어때요? 120분의 30 하면은 나머지 25%. 75%, 25% 표준 배합 비율 그것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됐습니다. 자, 그대로 넣어보죠, 그럼. 자, AQ 우리 자료에 77,000, Y는 33,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77,000, 7,000개, 33,000개 곱하기 이제 SP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SP가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X가 10원, Y가 30원, 10원, 30원. 자, 됐고. 자, 요 놈이죠. AQ 표준 배합으로 표시한 실제 수량입니다. 자, 실제가 얼마입니까, 지금? 실제 투입량이 X가 77,000, Y가 33,000이에요. 두 개 합치면 총 11만 개예요. 11만 개. 그 11만 개 중에서 이걸 표준 배합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죠. 11만 개 곱하기 이건 75%. 요거는 11만 개 곱하기 요 25%. 이렇게 요게 이제 AQ가 Q 다시가 됩니다. 곱하기 SP 10원, 요거 30원 이렇게 끝났고. 그다음 SQ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에요. 실제 생산량은 1000단위죠. 여기에 표준 각각 얼마입니까? 한 단위에 90개, 30개 이렇게 돼 있죠. 1000개, 1000단위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기 때문에 곱하기 90개죠. 90개. 얘는 1000단위에 30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SQ가 나오고 그다음 각각 SP는 10원, 30원. 이렇게 해서 자, 분석이 끝났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에서 배합 차이, 요거 두 개에서 수율 차이 이렇게 나오죠. 배합 차이. 자, 구해보면 눈썹이 휘날리게 또 계산기 두드려야죠. 11만원 나오네. 110, 000.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가를 하고 있죠. 반대로 가죠. 불리한 차이. 아까 수익인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플러스면 유리, 마이너스면 불리. 얘는 플러스면 불리, 마이너스면 유리. 그죠? 원가고 이건 수익이기 때문에. 다음 수율 차이. 자, 해보면은 마이너스 15만원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유리한 차이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110번. 자, 선박을 생산해 판매하는 조선회사로서 분권에 든 세 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0%다. 이거 써먹어야죠.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이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자, 자녀이익법으로 RI법, 자녀이익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자녀이익이 높은 사업부의 순서로 오른 것은 따라서 세 사업부의 군함, 여객선, 화물선 사업부의 자녀이익을 다 구해봐야 됩니다. 자, 자녀이익은 산식이 생각나야 되죠. 어떻게?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각각 세 개 다 구해봐야 돼요. 에이, 또 노동이죠, 이게. 자, 군함, 여객선, 화물선 각각을 구해봅시다. 자, 먼저 군함, 영업이익이 10만원, 마이너스 영업자산 50만원, 최저 필수 수익률 10%. 자, 자녀이익이 5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여객선. 자, 영업이익이 17만원, 마이너스 영업자산이 100만원 곱하기 10%. 내리면 7만원 나오죠. 7만원. 그 다음 화물선 영업이익이 23만원.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마이너스 영업자산 200 곱하기 10% 자녀이익 3만원. 게임 끝. 자, 제일 높은 거 여객선. 여객선. 그 다음 군함. 그 다음 화물선. 게임 끝. 노가다입니다. 그 다음 111번. 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2V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자료가 쭉 나오고 있는데 특이점이 지금 부채 비율이 보이고 있죠. 부채 비율, 자본분의 부채인데 이 금액이 100%예요. 부채 비율이 100%다. 이 얘기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 100%면 어떻게 돼요? 자본분의 부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을 A라고 하면 부채도 A예요. 그래야만 100%가 되겠죠? 둘 다 똑같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자기 자본을 A라고 하면 타인 자본, 부채 이것도 A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할게요.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합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기 자본 A, 타인 자본 A 똑같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본의 시장 가치, 부채의 시장 가치, 그게 바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죠. A 플러스 A예요. 그 다음 부채의 시장 가치 A죠. A 곱하기 우리 나와 있는 타인 자본 비용 9.5%. 자,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법인세율 있으면 해줘야 돼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얼마? 20%. 다음 플러스 자본의 시장 가치 A 곱하기 자기 자본 비용 16%. 얘는 이제 법인세 고려 안 하죠. 16%. 계산해 보세요. 해주면 A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남아 있는 게 11.8% 이렇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EVA 경제적 부가가치. 자, 새우 순 영업이익 100억 원. 100억. 자, 마이너스 투하자본 400억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11.8% 해주니까 52.8억. 게임 끝.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12번. 그냥 주는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 옛날에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요즘엔 뜸하다가 또 나왔어요. 자, 신인 가수 발굴 오디션에서 일어난 심사위원과 지원자 김삼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의사결정 기초개념과 관련하여 미술чин 기억, 니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결론. 기회 원가와 매몰 원가. 그죠? 자, 심사위원. 오디션에 합격하면 현재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가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 우리 해설 교재를 보겠습니다. 112번. 자, 기억 읽어볼게요. 기회 원가는 다른 대안의 선택으로 포기해야 하는 가장 큰 효익을 말한다. 즉, 가수가 되기 위해 현재의 직장을 포기해야 하므로 포기해야 하는 현재 직장이 뭐가 돼요? 기회 원가가 된다. 됐죠? 그 다음 김삼일. 과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발생된 원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하여 어릴 적 꿈이었던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나 엔터테이너가 되진 못합니다. 그렇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자, 요게 이제 매몰 원가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많은 노력을 했다. 많은 돈이 투입됐었다라는 거. 자, 우리 해설 교재. 매몰 원가.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 역사적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에 회수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하며 새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를 말한다. 즉, 과거 취업을 위한 노력은 매몰 원가가 되며 가수가 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는 문제였고 어쨌든 그 다음 113번 역시 또 주는 문제. 자, 다음에 제시된 원가 중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원가에 해당되는 원가의 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렇다면 지금 B 관련 원가, 대표적인 B 관련 원가 두 개가 있죠. 뭐예요? 바로 박스에 있는 매몰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예요. 자, 할 얘기 없어요. 두 개 빼고 나머지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가 관련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4번.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감아버리세요. 자, 다음은 새 사업부문 ABC를 보유한 주 3일의 손익자료이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ABC를 보니까 AB가 지금 이익이 둘 다 손실이 나고 있고 C는 지금 400으로 이익이 나고 있죠. 회사 전체적으로는 뭐 100원이 손실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쇄 여부를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1번. 사업부 A를 폐쇄하면 회사의 전체 손실은 1,700원이 된다. 자, 먼저 우리는 뭘 눈치를 채야 되냐면 자료에 보니까 회피 불능 원가라는 게 있어요. 폐쇄하든 말든 그냥 계속 발생하는 거죠. 폐쇄를 하더라도 이 회피 불능 원가는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금액이죠. 회피 불능 원가 계속 발생하는 거. 폐쇄하든 말든 뭐하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 회피 불능 원가는 바로 손실로서 고려가 계속돼야 돼요. 그렇죠? 자, 1번부터 보자. 1번, 2번, 3번, 4번. 자, A를 폐쇄하면 회사 전체 손실은 1,700원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폐쇄했다. 자, 그럼 나머지 B에서는 마이너스 200이고 C에서는 플러스 400이죠. B에서 마이너스 200. 그 다음 C에서 이익 400 하고 여기 고려될 게 뭡니까? A를 폐쇄해도 A의 회피 불능 원가 900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게 손실로 고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900. 해주면은 마이너스 700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1700이 아니라 700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1번 쳐버리고 2번, 3번, 4번 분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또 있어야 되는데. 자, 2번 보죠. 사업부 BC를 폐쇄하면 회사의 전체 손실은 2,400원이 된다. BC를 했다. 그럼 남아있는 건 A가 남아있죠. A는 지금 마이너스 300이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 BC를 폐쇄했어도 요거에 회피 불능원가죠. 계속 발생해. B에서는 마이너스 1200. C에서 얼마? 마이너스 900. 자,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400. 아, 그리고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제가 교재에 해설 교재에 다른 방법 별해 해가지고 114번 증분 분석으로 하는 방법을 써놨죠.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솔직히. 근데 증분 분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별해 해놨으니까 참고로 좀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 3번에 AC를 폐쇄하면 회사 전체 손실은 2,000원이다. AC를 폐쇄했다? 그럼 B는 남아있죠. 자, B에서 발생되는 건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A에서는 회피불능원가 마이너스 900. 그 다음 C에서 회피불능원가 900. 자, 해주면은 마이너스 2,000 되죠? 마이너스 2,000.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 다음 4번. ABC 모두를 폐쇄한다. 회사 전체 손실은 3,000원이다. ABC 모두를 폐쇄해버리면 ABC에서 전부 뭡니까? 회피 불능 원가만 손실로 잡히겠죠. 마이너스 900 A. B에서는 마이너스 1200. C에서 마이너스 900. 자, 다 합쳐주면 마이너스 3000.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115번. 자, 3일에 A 제품 1000단위를 단위당 200원에 판매할 경우에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3일은 거래처, 주 부산으로부터 A 제품 400단위를 단위당 90원에 제공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요청받았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1,400단위일 경우. 자, 따라서 지금 현재 1,000단위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대 생산 능력은 1,400입니다. 그런데 400단위를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유휴 생산 능력이 충분하죠? 되죠? 됩니다. 따라서 특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정규 매출 감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 주문 수락 여부와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르는 것은 돼 있어요. 분석 들어가면 되겠죠?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자, 먼저 증분 수익입니다. 증분 수입의 증가가 나타나죠. 특별 주문급만큼. 이거는 400단위 더하기 얼마에 90원이라고 했죠? 90원. 자, 요만큼 나타나네요. 36,000. 그 다음에 증분 비용에 또 증가가 나타나죠. 증분 비용. 증분 비용의 증가. 특별 주문된 게 400단위이기 때문에 400단위에다가 곱하기 변동비들이 있죠. 직접 절비 단위당 10원, 직접 노무비 단위당 10원, 변동 제조 간접비 단위당 10원, 그다음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당 30원. 나머지는 고정비죠. 변동되는 것만 10, 10, 10, 30.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욕하는 것 같네. 10 플러스 30. 자, 해주면은 24,000, 마이너스 24,000. 자,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36,000 마이너스 증분비용 24,000 빼버리면 12,000만큼의 증분 이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특별 주문은 수락해야 됩니다. 그 다음 116번. 자,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 비교하는 거 싹 정리되어 있죠? 자, 우리 해설교재에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완전히 폭발을 시켜놨죠. 핵심 이론으로. 이걸로 끝이에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자, 틀린 건 4번에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가 투자금액보다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말도 안 되죠?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을 가정한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NPV, 순현재가치가 NPV,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걸 채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7번. 자, 3일은 투자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취득가 5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 1억 원. 따라서 장부금액 얼마? 4억 원입니다. 4억. 요거를 3억 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처분 손실이 나타나겠죠.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 종료 시점에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투자가 종료되는 해에 주 3일에는 약 10억 원의 과세 소득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처분 손실을 커버할 정도로 순이익이 빵빵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자, 요거는 우리 핵심 이론 117번 핵심 이론 자본 예산 시 시점별 현금 흐름을 딱 정리해 놨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묻고 있는 거는 투자 종료 시점의 현금 흐름이에요. 투자 종료 시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투자 종료 시점에 자산 처분 손익의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현금 유입 처리한다 해서 각각 처분가 유입 잡고 그 다음에 법인세 효과 그것만큼 또 유입 잡고 유출 잡고 이렇게 분석을 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철풀이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실전에서 고속철풀이법. 투자 종료 시점에 이렇게 자산 처분과 관련된 종료 시점에 현금 흐름을 묻게 되면 어떻게 하라? S B 곱하기 T 게임 끝. 요걸로 끝난다고 그랬죠.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S는 처분가, B는 장부금액, T는 세율입니다. 반드시 실전에서는 이걸로 풀어야 돼요. 무조건. 자, 해봅니다. 자, S 처분가가 3억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3억. S 3억. 장부가는 4억이었죠. 그 다음에 T 법인세 20%. 게임 끝났어요. 자, 해보십시오. 하면은 3억 2천 나와요. 게임 끝.
반드시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10초짜리 문제예요. 10초. 그 다음 118번. 다음 중 회수기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적인 사항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 2번이 틀려 있습니다. 회수기간 전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여 수익성을 고려한다. 기간법은 어떻습니까?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개무시해버리죠. 무시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고 나발이고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자, 2번이 틀렸다. 그 다음 119번. 자, 기업 내 사업부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 거래 가격을 대체 가격이라고 한다. 다음 중 대체 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 가격 기준이나 협상 가격 기준은 별로 뭐 할 얘기가 없죠, 이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원가 기준이에요, 원가 기준. 자, 뭐 이론 강의에서 했지만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급 사업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체를 합니다. 여기 이제 수요 사업부예요. 자,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공급을 원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체 가격을 원가.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자,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원가로 공급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없어요. 매출이 원가고 발생된 원가가 원가예요. 그래서 원가 마이너스 원가, 그냥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으니까 대체를 안 해도 돼요. 그죠? 이익도 없는데 무슨 대체를 하려고 합니까? 유인이 안 생기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적으로는 대체하는 게 최적 의사결정이라고 보이는데 얘가 이익이 안 생기니까 대체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이익인데 얘가 엉뚱한 선택을 한다. 이게 뭐예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됐죠? 원가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 원가가 얘가 공급사업부에서 어떤 제품을 이제 만들면서 뭔가 어떤 비능률적 요소가 들어갔어요. 땡땡이 치고, 뭐 쓸데없이 비싼 재료 사다가 싸게 살 수 있는 재료를 비싸게 사다가 막 투입하고 막 이렇게 비능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가 커지겠죠. 원가가. 이 원가가 커진 걸 갖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럼 얘 입장, 수요 사업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놈의 비능률이 다 얘한테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겠죠? 전부 비능률이 얘한테 옮겨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자,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원가 기준. 수요 사업부의 비능률이 모두 공급 사업부에 전가되기 때문에 원가 통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 수요 사업부의 비능률이 아니라 공급 사업부의 비능률이 수요 사업부로 이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고. 3번에 보면 원가 기준. 준최적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비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 전체적으로는 대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최적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됐고. 그 다음 120번. 자, 균형성과표 B에서 C에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B에서 C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눈팅으로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핵심 이론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자, 어쨌든 틀린 거는 1번입니다.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해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그 다음에 업종을 불문하고 정형화된 측정 수단까지도 제공한다? 말도 안 되죠. 정형화된 측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정도. 야부리 문제가 이렇게 핵심 이론 많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에 실시된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